지역 예술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슈와 트렌드를 전달하여 지역의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구예술인지원센터의 2021 라운드 테이블 예술 작당회. 오늘은 현 시대의 예술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예술인의 자세라는 테마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임상우 예술발전소 예술감독입니다. 이번이 3회째예요. 올해로 마지막 예술 작당회입니다. 2021년 마지막 시간인 만큼 예술 작당회를 함께하는 예술가분들에게 소중한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세 분의 그 출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계획자 류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 읽어주는 여자로 많은 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오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폐막한 대구 사진 비엔날레 주재전 큐레이터를 맡았고 계명대학교 사진미디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의 방법, 기획자의 태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레미 메이어 조각가는 예술가로 살다가 화랑을 통해 작품을 파는 건 엄청 힘들다. 그래서 SNS라는 모든 SNS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레미 메이어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작품을 영상으로나 사진으로 작품 전시를 대신하며 타인과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술이 시대의 흐름을 거치며 전달되는 방식이 달라지자 우리 예술인들도 표현 방식이나 예술을 소비하는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술을 다양한 각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각각의 영역에 세 분을 모셨는데요. 세 분이 각자 영역에서 독특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오늘 정말 어렵게 세 분을 모셨어요. 한 분씩 먼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잼마 디렉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안녕하세요.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딱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데요. 본인이 좀 구체적으로 활동을 얘기해 주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시대가 변화하면서 어쩌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것이 훨씬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진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을 전공했지만 대중매체에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방송을 하고 또 출판하면서 에세이스트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좀 더 대중들의 눈높이 그리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현장에 대한 목소리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술이 생활 속에서 소통하는 방향 속에서 많은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주거 환경 속에서 또 혹은 기업과 혹은 미술 교육 이런 다각도적인 현장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 시장을 벗어난 미술 소통에 대한 활동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디렉터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있거든요. 가는 곳마다 타이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하시는 주제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분야에 지금 활동을 하셔서 아마 대중의 니즈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훈 큐레이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대구 사진 비엔날레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요. 그 큐레이터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사진과 교수님으로 알고 계신데 본인이 좀 구체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말씀드리면은 전시기획자이자 그리고 이제 사진 관련 이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현대미술에 관련된 어떤 화랑일지 아니면은 이제 미술관 프로젝트랄지 이런 거에서 기획을 주로 해왔고요. 그 후에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현지의 미술 기관에서 좀 일하다가 지금은 계명대학교 사진미디어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재현 감독님은 이력이 좀 독특하세요. 아티스트라기보다는 문화기획자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본인이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늘 저희 주제인데요. 저희가 사실 뭔지 잘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술에 대한 이야기해서 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예. 좀 해주시고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도 옆에 계신 한잼마 디렉터님하고 똑같습니다. 정체가 뭔지 모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요즘 제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정부 혁신 컨설팅단이라는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행안부에 있는 담당 사무관이나 그쪽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축제 감독이 이 정부 혁신 컨설팅단에 참여하느냐고. 예, 그래요. 대부분 알려져 있는 거는 그 축제 감독, 문화기획자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획자이기도 하지만 전략가라고. 그러니까 문화정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국토부의 도시재생 컨설팅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직업이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소개를 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재현 감독식의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이전 그 시대를 얘기하면은 일단 구조가 먼저 태어나서 먼저 습득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시대라고 저는 그냥 정의를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이 공식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늘 대학 총장님들을 만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학생이 교수님들 모아놓고서 수업하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대학 교수님들한테 요즘에 새로 나온 어플, 릴스 이런 거는 학생들이 훨씬 더 앞섭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기존의 규칙이 깨졌는데 이제 먼저 태어나서 먼저 정보를 습득하고 기술을 습득했다고 해가지고 새롭게 자라나는 쉽게 얘기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어린 세대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공식이 깨진 시대. 특히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디지털 이 기술이라는 것들이 그냥 일상화가 되고 언어가 된 이 세대들이 등장하는데 현재는 기성세대가 이깁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이들이 기성세대를 이기는 시대가 돼버리고 그게 일상화가 되는 그 시대를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한다고 해놓고서. 네, 뭐 이해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계속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볼 거니까요. 일단 그 우리 유재현 기획자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의 간단한 정의를 한번 들어봤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뭐 경제와 사회 문제 모든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데요. 뭐 AI, VR 뭐 여러 가지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술가들은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뭐 전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일상에 많이 지금 그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예술가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유재현 그 감독님께서 기획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좀 더 이따가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주제 강연도 많이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남다른 그 시대 문화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트워크를 가진 기술들이 예술의 전달 형태도 바꾸는 과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이렇게 하는데요. 세 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시를 그 기획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먼저 한재마 디렉터님, 그 올해도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는데요. 올해 좀 활동하신 거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우선 사실 뒤에서 할 얘기긴 한데, 류 감독님이 말씀하신 걸 좀 이어서 초반에 거론되는 게 좀 도움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 또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산업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예술의 주체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술의 혁명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예술혁명, 2차 예술혁명, 3차, 4차를 한번 규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그 혁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그 18세기 말에 1차 혁명, 1차 산업, 19세기 2차 산업, 20세기 와서 이제 3차 산업, 이제 저희가 21세기 되면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술로 보면 1차 예술혁명을 저는 이제 대량 생산으로 인한 이제 재료의 혁신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이동을 가능하게 했고, 그래서 더 부추겨져서 이제 교통의 발전으로 이제 여러 곳을 직접 답사할 수 있는 이동의 동력이 생긴 게 상당히 큰 혁명이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진기, 2차 예술혁명은 사진의 등장과 영화 산업의 발전. 3차는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디지털이죠. 디지털 인터넷인데, 4차는 저는 이제 가상으로 봤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상상할 때도 우리가 유튜브로 공개할 것이고, 또 오늘 이렇게 미디어도 또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자료도 보여주시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뿐만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그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이 얘기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도 행사를 만들다 보면 행사를 이렇게 좋은 분들을 콘텐츠를 기획하고 모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소통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귀한 시간과 자리를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함께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밸런스를 갖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SNS라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이 메타버스의 이제 시대로 도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해결이 되는 건 거죠. 가상하면 사실은 지금은 아직은 멀게 느껴지지만 빠르게 공유되고 대중화되는 부분들은 속도가 붙는 건 우리는 이미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가상 공간 안에 내가 앉아 있고 여기에 이렇게 귀하게 너무나 귀하게 와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우면서 담론을 더 펼칠 수 있는 방향성이 바로 4차 예술 혁명을 상상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하신 전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했네요. 그러니까 그쵸? 올해 활동하신 것도 얘기 좀 그것도 할까요? 해주세요. 너무 네. 길게 혼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시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타이틀 얘기하면서도 작년에는 제가 그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 예술 감독을 했고, 그쵸. 예술 감독으로서 일을 했었고, 올해는 제 개인전이 있었어요. 개인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장애가 있지만 굉장히 탁월한 미술성을 가진 작가들하고 같이 콜라보 전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만 10세의 발달장애 천재 영재 어린이의 전시를 이제 초대전을 만들어준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전, 콜라보전, 추천 전시, 이렇게 전시지만 접근을 좀 다르게 한 전시를 올 한 해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렇게 콜라보하는 작업, 그러니까 융합 작업 같은 거를 많이 그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대중적인 니즈를 또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전시 기획을 하시고 또 그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디렉터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제 전시라는 거는 네. 이제 예술가가 창작을 해야 하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향유하고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까지 사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왜 단지 관람의 부분이 아니라 그 전시의 의미를 말씀드리냐, 그 모든 영역을 다 바꾸고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창작을 하는 주체나 방식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는 매체나 방식도 바뀌었죠. 향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단지 관람이 아니라 체험이랄까, 관람자 대상 자체를 좀 더 주인공으로, 단지 창작자가 주인공이 아닌 그것을 소비하고 함께하는 대중들이 주인공으로 돼줄 수 있어야 하는 전시이고, 또 그것을 향유뿐만 아니라 소장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 그리고 또 가격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뭐 민주화되고 대중화된 부분도 생겼다라고 보고요. 상당히 이 시대는 격동의 시대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할 일이 많고 해볼 만한 세상에 진입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뭐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신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기획자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중들의 요구와 맞닿는 전시를 기획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전시를 하고 진행하기가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인들에게 또 새로운 그 시도와 도전이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한데요. 류재현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독특하게도 코로나 시대에 전시나 공연, 축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그 어려운데, 그런데도 그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또 그거를 잘 극복하셨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게 그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멈춰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는 공연이나 전시, 이 축제들이 대부분이 멈췄거든요. 근데 기획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지금의 상황이 놀이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즐기자, 그리고 대안을 만들자라는 그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가 2020년도하고 올해까지 제가 맡은 축제들이 한 9개 정도 되는데, 이 9개 중에 2개 빼놓고는 다 멀쩡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나머지 2개도 대안들을 다 마련을 했죠. 예를 들면 그 지금 뭐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월드 비비미크는 전주 비빔밥 축제 올해에 제가 기획을 했었던 내용인데, 음식 축제 하기 힘들죠. 예,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거든요. 근데 저는 이 팬데믹, 이 3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것들, 또 4차 유행이라는 것들을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설득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한옥마을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장점이었어요. 왜 장점이냐면은 그 다닥다닥 붙은, 그리고 대부분의 그 한옥들이 게스트하우스로,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체크아웃 시간하고 체크인 시간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이 공간들을 활용을 하자. 특히 실내가 아닌 실외 공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한옥 피크닉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옥 피크닉은 쉽게 해서 딱 한 커플만 참여할 수 있어요. 피크닉 세트를 가지고 가서 2-3시간을 그 한옥 정원
이 마당에서 즐기면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홍보하기도 좋고 좋은 사진 찍기도 좋고 결국은 저는 올해는 내년을 위한 하나의 그 바탕이다라는 그 생각들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예측과 통제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그 월드 비비미크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멀쩡하게 제대로 잘 했고, 물론 그 투자 대비 그 효율성이라는 거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시대에 이렇게 멀쩡하게 버텨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전시로 따진다면 지금도 아트프라이즈 강남이라는 이 행사가 서울 강남구 노년 가구거리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끝나는데, 작년에 이제는 그 팬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몸을 사립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분들의 생각이었는데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은 가장 단순한 이미지로 그분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아이템을 제안을 하자. 여러분한테 제가 여쭙고 싶어요. 자, 전시회인데 코엑스 같은데 실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년 가구 거리는 쇼윈도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쇼윈도우 그 유리창 내부에 전시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그죠? 도망 못 가게 만들었죠. 거절 못 하게. 그렇게 해서 제가 쇼윈도우 갤러리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선보인 겁니다. 사실 쇼윈도우 갤러리라는 개념은 쇼윈도우에 이미 다 많이 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렇게 설득을 했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거를 통해 가지고서 전체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게 만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전시회도 잘 끝났고 공연들이 대부분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쇼윈도우를 가지고서 제가 또 꾀를 냈죠. 쇼윈도우 안에서 공연자들이 공연을 하고, 그리고 관람객들이 밖에서 거리두기를 두고 이 관람을 하면, 공연을 즐기면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안전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스피커만 밖으로 빼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활용해도 되느냐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어떠한 그 해석을 통해서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빈 점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빈 점포의 특징은 쇼윈도우가 있다라는 그 공통점들이 많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쇼윈도우를 활용해서 전시도 공연도 다 나름대로 아주 잘 해냈죠. 그 노년동 가구거리에서 하신 거죠. 특별히 가구거리 쇼윈도우를 그 활용하신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그 아트페어라고 하죠. 많이 열립니다. 시카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고. 근데 제가 이 2019년도에 그 아트프라이즈라고 하는 이 행사를 저보고 기획을 하라고 했을 때 늘 똑같이 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강남구의 그 노년 가구 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가구 거리인데 이게 인터넷 쇼핑을 통해 가지고서 굉장히 죽어 있는 데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저는 제 시각에는 그게 하나의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가구점이 다 갤러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명품 가구들을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서 앉아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역과 상생하는 예술 경연대회라는 말을 제가 쓸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작품 보러 왔다가 이 가구 보고, 가구 보러 왔다가 작품을 보는 그 결과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예술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물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제품들이 팔리는 결과를 나오게 됐고 또 그 지역을 홍보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그걸 노려서 노년 가구 거리로 가게 된 겁니다. 예, 그 대구에서도 좀 기울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을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셨는데 이게 기획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역이나 전시나 지역의 어떤 전시나 문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아티스트를 만나서 컨설팅도 또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의 아티스트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기획이 필요하신지 지금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참 정말 기발한 그 아이디어고 기획인 것 같아요. 저희 대구 지역에서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미술대학을 나왔고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대학 졸업할 때 그 휴학을 한번 했더니 5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겹더라고요. 디자인을 평생 할게. 그래가지고 광고대행사 PD가 됐고 그러다가 IMF 때 PD가 제일 먼저 잘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우울한 게 아니라 너무 신났죠. 그러다 2000년도에 그 서울시 정책개발연구원, 지금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 위촉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저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걸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도 문화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그 문화예술위원회에 다원예술이라는 거에 제가 지원 심사위원이었거든요. 자, 심사위원이 신청서를 내서 지원금을 받으면은 그게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받고 버티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 과연 안 받으면 못 살까라는 생각을 해서 노하우가 쌓이게 됐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경상남도 의령이라는 데 가보셨어요? 저 처음 가봤어요. 근데 그 의령에는 국악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천율이라고 하는. 근데 이곳이 팬데믹 상황이라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핀포인트 이 컨설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갔죠. 가서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술가가, 뮤지션이 예술가로서 뮤지션으로서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경의 오모떼산도라고 하는 곳에 주차장을 활용한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는 꽃문 그 이사륙이라고 하는 곳, 지금으로는 꽃문 세컨드라고 하는 데인데, 이 그 공간의 주차장의 주인이 예술가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 활용해서 뭐든지 해봐라. 이렇게. 대신 6개월, 예를 들면 6개월만 내가 해줄 수 있겠다 했을 때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이렇게 합니다. 전시를 한다든가 공연을 하든가 마켓을 연다든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엉뚱하게도 하나가 성공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예술가들이 셰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푸드트럭이라는 것들이 있죠. 바퀴가 달린 그 공간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자, 예술가가 그 공간을 만들 때는 그게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고집이 셉니다. 좋은 재료로서 좋은 요리를 선보였더니 이게 대박이 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크게 됐는데, 저는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혹시 셰프가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가능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멀티잡이 아니면은 이렇게 한젠마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같이 소개를 할 때 뭘 하나다라고 아니라 다양하게 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 그 문화 자원들을 가장 창의적으로 활용해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줬냐면은, 의령하면은 제가 쭉 자료를 조사를 했더니 가장 눈에 띄었었던 게 부잣길이 있더라고요. 혹시 부잣길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에? 왜 부잣길이 있냐면은 그곳이
이병철 돌아가신 삼성 창업주분이 태어난 생가가 있고, 이건희 돌아가신 그 회장님도 자랐었던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풍수적으로 부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솥바위라는 곳에 있는 그 8km 내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풍수 전문가도, 그리고 부자의 기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발길을 끊이지 않고 오는 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가봤더니 그 이병철 그 생가 바로 옆에 빈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령군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곳을 매입을 하거나 활용을 해라. 그리고 뭘 하겠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라. 자, 그러면은 그 게스트하우스는 예약 매진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곳을 운영하는 그 주체가 되라. 그럼 주체가 돼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하냐면은, 좋은 손님들 왔을 때 그냥 옆에서 공연을 보여준다든가, 그 공연을 체험할 수 있게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선 또 다른 생활로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살아남는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활용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술가가 살아남는 데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아까 푸드트럭,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어떤 요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그 수익이 생기면 또 그걸로 예술 활동을 하고, 이렇게 지금 접근하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3일을 일하고 네. 4일을 작업하십시오 라고요. 예술가의 생존에 대해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 전시는 지금 무척 어렵지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대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우리 여기 대구 예술발전소에서도 했었거든요. 같이 참여를 해서 여기 전시장에서 했었는데,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훈 큐레이터님은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코로나 시대 전시의 어려운 형태를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확장을 하고 진행을 하셨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전시란 플랫폼 자체는 4차 산업혁명에 좀 부합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성 자체는 상당히 깊게 연결이 됐었어요. 첫째로는 코로나 시대에 연기된 것은 모든 것이 이제 락다운된 상황이었고, 대구는 좀 위기의 상황도 한번 먼저 겪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이 연기가 됐고, 그 가운데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러한 주제를 제시하자. 그래서 이제 누락된 의제 37.5 아래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난해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37.5는 기본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체온입니다. 37.5 아래라는 거는 정상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시 자체는 코로나에서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거꾸로 그 이전에 정상이었던 시간을 한번 반추해 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랑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사실 동시성의 시대잖아요. 그죠? 상호 연결성을 매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밑바닥에는 현실이 있죠. 그리고 로컬리티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 과거의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식으로 정상 상태에서 삶을 영위해 왔고,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문명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반추하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7.5 아래는 현재이고, 37.5 아래는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질적 시공간의 접속을 한번 시켜보자, 이런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은 4차 산업의 어떤 특정한 요소와 맞물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의 시공간을 바탕으로 하고, 그거는 현실 세계의 시공간과 전혀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접속이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와 그리고 오랜
인간의 역사에 대한 문제들 이거를 동시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전시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시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국제적인 사진가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전부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줌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장치가 아주 커다란 활용 장치가 되어가지고 그런 점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응은 어땠었나요? 그 말씀을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네 코로나 시대 관객들 반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시고 했었는데 사실 온라인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주변적인 요소들, 이제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전시 플랫폼에 매우 충실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역대 비엔날레에서 역대 사진 비엔날레, 대구 사진 비엔날레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일 관객 수도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적인 시간성, 사실 매우 모호한 시간성이고 초연결되는 시간성이고 그런 공간에 있지만 역시 사람들은 소통을 또 아주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소통을 갈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례적인 숫자의 관객 수와 동원이라면 말이 이상하다. 그죠? 참석해 주셨던 것 자체는 그만큼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어떤 초매개 그리고 초연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 세계와 만나는 것을 요구하고 공감하고 이런 거를 원하고 있지만 특정한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그리고 어떤 시간의 경우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장소를 무척이나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매우 흥미롭게도 대구 사진 비엔날레 전시 주재된 장소가 대구의 커플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장소로 선정이 됐어요. 그거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현대예술은 어렵다, 난해하다. 그 공간에만 지루하고 난해할 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전시의 공간이다, 현대예술의 공간이다라고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신문에서 이번에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아주 성공적으로 평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37.5도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인상 깊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사실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이하면은 정상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사진이 흥미로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은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흑인 아이가 백인 인형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중적인 우리 인간의 기억, 그러니까 인간세의 기억을 보여주는 건데 원래 1940여 년쯤에 40년대 50년대쯤에 미국의 두 심리학자가 인형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 흑인 아이들한테 백인 인형, 흑인 인형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정도 톤의 인형을 줬는데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라 했더니 한 90% 이상의 아이들이 백인 인형을 고른 거예요. 지난해 코로나가 한창일 때 벨기에 사진가인데 파브리스 몬테이로라고 저 작가가 그 테스트를 거의 7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흑인 아이들한테 한번 마음에 드는 인형을 집어봐라 했더니 역시 80에서 90%의 아이들이 백인 인형을 집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 너는 왜 이거를 선택했어? 했더니 매우 아이러니한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흑인은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이상하죠? 본인이 흑인인데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금발의 직모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0년, 70년, 80년 동안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해 왔고 진보를 이뤄온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인 인간의 존재론적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일 수 있는데 저희 이번 전시는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존재해야 할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잠깐 멈추고 코로나처럼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를 제공한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했고요. 또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많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게 대안이 아주 첫 번째는 이제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대중이 원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연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자가 활동하면서 어떤 대중과의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니즈를 잘 파악하고 그거의 필요성에 대한 공급을 잘 해주는 이 시대에 그런 기획자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인이 자신의 작품만 창작할 것이 아니라 기획자로서의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팬데믹 현상에 그 전시 현상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팬데믹 상황이지만 행사를 치르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걸 여전히 좀 오프라인 중심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팬데믹에서 이뤄냈는가라는 부분에서도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거리두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리두기를 활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경계를 깨고 협업을 하는, 예를 들면 가구와 가구와 작품을 또 콜라보하는, 해서 콜라보를 하고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전시 주제에 있어서 시대성을 들여다보고 반추하고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다면, 줌이란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작년에 어린이 행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어린이 미술 행사가 생겼고, 어린이 미술 행사라는 거는 팬데믹이 아닐 때도 가장 민감한 행사거든요. 근데 많은 행사들이 그 취소를 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더 처절하게 고민하고 그 시대에 맞대응을 하면서 사실 돌파구를 찾아내기도 했었는데, 그 방식은 역시 그 온오프의 병행이긴 했습니다만, 오프라인이 없는 온라인을 사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 하더라도요. 다만 오프라인으로 준비된 공간에 사람들은 올 수 없다라는 전제까지 상상하고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행사를 만들다 보면 그 행사의 성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는가의 머릿수, 발걸음으로 환산을 했다면 이제 뭘로 바뀌었냐? 조회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로 혹은 온라인 전시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손바닥 클릭을 해줬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전시를 소비하는 방향에 있어서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걸 반영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시로 가기 전까지 팀들은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왜냐하면 그 회사 사무실에 출근도 하기 어려운 때였었죠. 줌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행사 기획이 이루어지고 작가와 소통하고 현장 설명을 해야 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항공료를 주고 외국 작가들을 모시고 왔죠. 모두가 공감하고 모실 수 없는 공감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줌으로 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작년 5월 줌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고요.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줌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것을 업체를 활용하기에는 예산 초과 비용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생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턴으로 동원이 되었던 대학생들이 줌에 있어서는 최고 선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두로 나가서 줌 회의를 가능하도록 해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조직 안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그 레벨 기준을 깨는 현상들, 그래서 굉장히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공존하는 그 시대성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었었고요. 또 프레스, 기자들한테 설명회조차도 줌으로, 오프닝도 줌으로, 그리고 전시는 당연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했지만 혹시 이제 보여주신다면 저희는 3단계로 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고, 또 드론을 활용해서 어찌 보면은 현장에 가서 내 시각으로 다 볼 수 없는 더 다각적인 시각을 담아주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시장에 올 수 없는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전시장에서 온라인 그 방송을 활용해서 유튜브로 행사를 진행을 했었죠. 라이브로요. 그래서 다행히 1단계로 현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었고요. 거리를 두기 통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아트 스쿨이라고 유튜브를 활용했었고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했고 또 온라인 전시관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온라인 전시장을 보면 저희가 전시장이 3군데로 이루어져 있었었고요. 이렇게 그중에 한 와동분교를 한번 클릭해 봐 주시겠습니까? 와동분교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현장이 네, 이렇게 나타나고 폐교였습니다. 폐교가 전시장으로 된 현장인데 그것을 어느 쪽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부를 보여주고 또 하단에 버튼을 활용해서 모든 전면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요 더 중요한 이 온라인화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아카이브화 된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행사 기간으로 끝나죠. 그러면 사실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 예산이 기록물이 이건 브로셔하고는요 종이로서의 브로셔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작년에 있던 행사를 그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자료로 남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온라인 전시관 또 온라인 전시관의 이게 퀄리티는 있지만 이제 4차 혁명 가면서 좀 더 이제 메타버스가 대중화되면서의 긍정적인 방향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안 가도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시에 참여할 수 있고 관객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자산을 남길 수 있도록 된 것이죠. 말씀 감사합니다.